한국 롯데리아 최근 몇 년 사이에 폼이 정말 좋죠. 그런데 일본 롯데리아는 반대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한국 롯데리아보다 먼저 장사를 시작했던 곳이고 54년간 일본에서 영업을 잘 해오던 곳이었는데 올해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이 빈자리를 제테리아가 채우게 됐습니다. 일본 외식 대기업인 젠슈홀딩스가 롯데리아를 인수하고 롯데리아를 제테리아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있는 건데요. 일본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기대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그냥 롯데리아 짝퉁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롯데리아와 일본 롯데리아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1972년 일본 롯데리아가 먼저 영업을 시작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79년에 한국 롯데리아가 명동에 1호점을 냈죠. 그렇다면 일본이 무려 7년을 먼저 영업을 시작한 건데 일본 롯데리아는 80년대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쇠락했습니다. 모스버거, KFC, 버거킹, 맥도날드에 밀렸고 결국 롯데리아가 제테리아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한국 롯데리아는 우리나라 대표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부침은 있었지만요. 일본 롯데리아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과 일본 롯데리아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1971년 일본 긴자에 맥도날드 1호점이 들어섭니다. 일본에도 본격적인 서구식 패스트푸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당시 일본인들도 햄버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함박 스테이크가 있긴 했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음식이니까요. 일본인들에게 맥도날드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롯데그룹이 패스트푸드 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72년에 롯데리아를 설립했죠. 원래는 롯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카페테리아로 공간을 기획했었는데요. 맥도날드가 진출하는 걸 보고 햄버거를 팔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초창기 롯데리아의 메뉴는 사실 맥도날드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1977년 세계 최초의 새우 패티버거인 에비버거를 출시하면서 일본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저격해버립니다. 일본인들은 원래도 새우를 많이 먹었거든요. 이 에비버거가 롯데리아에 정말 큰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무려 30년간이나 매출 1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리고 84년엔 바게트처럼 긴 형태의 직사각형 햄버거인 리브샌드를 출시하면서 마니아층을 만들었죠. 맥도날드와는 다른 일본 로컬화된 햄버거를 내세웠던 거예요. 이때쯤 일본에서 업계 2위 브랜드로 안착했는데요.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롯데리아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롯데리아는 이후부터 계속 내리막을 걷게 됩니다. 일본 롯데리아는 90년대까지 약 4,5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맥도날드는 무려 3,000여 개의 매장을 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거든요. 2002년에는 무려 3,891개의 매장을 운영했었죠. 일본 롯데리아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맥도날드를 너무 의식했다는 겁니다. 예를 좀 들자면요. 1987년에 맥도날드가 싼큐 세트를 출시하면서 390엔에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를 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유행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그해 일본의 유행어 부문상을 받기도 했었죠. 롯데리아가 이걸 그대로 따라했었습니다. 삼파치 트리오였죠. 맥도날드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의 세트를 만든 거였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격으로 경쟁을 하려면 그만큼의 덩치를 갖춰야 하는데 롯데리아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단 가격을 낮추고 본 거죠.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건 90년대였습니다. 1991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리는데요. 이후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70~80%가 떨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죠. 모든 기업이 불안에 떨던 때 맥도날드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당시 일본 맥도날드의 창업자인 후지타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완이 좋았는데요. 이분이 미국 맥도날드와의 협상에서 전무후무한 조건을 받아냅니다. 당시 미국 맥도날드가 본사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는 매출의 5%였는데요. 후지타데는 협상 끝에 매출의 1%라는 파격 조건을 얻어냈거든요. 이건 그만큼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지타데는 이 돈으로 지리정보 시스템에 거액을 투자해서 입지 분석을 살벌하겠죠. 그동안 경쟁자들이 경제 불황이란 상황 속에서 움츠러들 때 맥도날드는 저렴한 부동산을 기회 삼아서 역세권이 가장 좋은 입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었죠. 77년부터는 드라이브스루를 본격적으로 확장했었습니다. 이것도 전략을 정말 촘촘하게 짰던 게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지역 중심 거점으로 만들고 드라이브스루 매장 주변에 일반 매장보다 좀 더 작은 소형 매장인 위성 점포를 깔아뒀던 겁니다. 지역의 외식 수요를 완전히 장악하는 전략을 짠 거죠.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허브 역할을 맡고 위성 점포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데요. 이런 과감한 출점 전략 덕분에 맥도날드는 정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점포를 늘렸습니다. 이러면 매장을 운영할 때의 이점도 많죠. 대표적으로 물류 비용과 공급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이뤘던 겁니다. 맥도날드는 이 틈에 좀 더 저렴한 햄버거 세트를 출시하면서 또 주목을 끌었죠. 대디플레이션 시대의 딱인 메뉴였습니다. 다른 비용에서 아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게 가능했고요. 이때 맥도날드 기사가 정말 엄청나다 보니까 2001년에 버거킹은 일본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롯데리아가 이 할인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맥도날드와는 달리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일본 언론은 맥도날드를 디플레이션 시대의 승자라고 표현했죠. 롯데리아는 사실 이 게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본 맥도날드는 직영 중심이었는데요. 직영을 확장하려면 모기업의 자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롯데에서 롯데리아는 보조적인 사업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거죠. 직영이 어려우면 가맹점을 늘리면 되지 않나 싶으실 텐데요. 예비 사장님들 입장에서 롯데리아는 그닥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맥도날드와 달리 규모에서 뒤처지는 롯데리아가 무리하게 맥도날드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점포 매출과 이익이 말 그대로 박살이 났거든요. 이러니 누가 쉽게 롯데리아를 운영하겠다고 나서겠어요? 롯데리아가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었을 때 가맹점주를 끌어모아서 성공한 햄버거 브랜드가 있긴 합니다. 바로 모스버거죠. 모스버거는 일본 롯데리아와 같은 해인 72년에 사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택했죠. 맥도날드는 1호점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동네에 냈었습니다. 긴자인 미스코시 백화점에다 냈었거든요. 그런데 모스버거는 외곽 주택가나 골목길에 매장을 냈죠. 또 맥도날드는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햄버거를 미리 만들어두고 보온 램프 아래다 보관했는데요. 모스버거는 주문을 받은 뒤에 조리를 시작하는 애프터 오더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사실 이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손님 입장에선 불편하긴 한데요. 간 만든 뜨거운 햄버거의 맛이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롯데리아보다 좀 더 과감하게 일본 식문화를 햄버거에 접목했죠. 1973년에 출시한 데리야끼버거, 83년에 출시한 라이스버거가 대표적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롯데리아보다 먼저 라이스버거를 출시했죠. 패티도 미국식 순쇠고기가 아닌 일본식 함박스테이크 스타일의 혼합 패티를 많이 썼고요. 가격은 맥도날드보다 20% 정도가 더 비쌌는데요. 컨셉이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팬층도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덕분에 매장당 수익성은 꽤 높았고 예비 사장님들은 모스버거 가맹점을 내고 싶어서 몰려들었죠. 1991년 모스버거는 1,000호점을 달성하면서 업계 2위에 안착합니다. 롯데리아는 사실 이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요. 잃어버린 30년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본 소비자들은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소비를 원했고 모험적인 소비를 피하게 되는데요.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스버거에 갔고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맥도날드로 몰리면서 롯데리아는 애매해져 버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롯데리아는 2003년과 2004년에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나 고민하던 롯데리아는 2005년 기업회생 전문 회사인 리반프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긴 유니클로 사장을 역임했던 다마스카 케니치가 설립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다 일본 롯데리아 경영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리반프는 곧 대대적인 롯데리아 개혁을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간만에 신제품 하나가 빵 터집니다. 2007년에 출시한 절품 치즈버거죠. 4종의 치즈 블렌드에다가 패티를 크게 만들어 넣은 햄버거인데요. 번도 꽤 고급졌습니다. 사케를 거르고 남은 지게미로 발효시킨 번을 썼거든요. 이게 에비버거를 밀어내고 롯데리아 최고 인기 상품이 됩니다. 30년 만에 쾌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2010년에 13억엔의 흑자를 보는데 성공하죠. 이때 롯데리아가 회생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하는 리반프는 경영권을 다시 롯데리아에 반납하고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리반프가 빠지자마자 다시 수렁에 빠져듭니다. 2014년부터 매출이 매년 떨어졌고 2018년에는 무려 19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점포수도 2009년에는 524개였는데 2019년에는 344개로 줄어들었고요. 사실 이땐 버거 시장이 워낙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버거 브랜드가 나왔고 2015년에는 쉐이크쉑이 진출하면서 프리미엄 캐주얼이라는 시장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버거킹도 일본에 재진출하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고요. 또 2010년대엔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던 때입니다. 맥도날드는 2010년대부터 모바일 오더를 시작했고 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늘렸죠. 그런데 롯데리아는 이걸 2022년에 시작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던 거죠. 이 혼란 끝에 롯데리아는 경쟁자들에게 줄줄이 밀려나게 됩니다. 맥도날드, 모스버거, KFC, 버거킹 그 다음인 5위가 된 거죠. 결국 롯데홀딩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조업 기반 기업이 외식업을 하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2023년 롯데리아는 젠쇼란 기업에 매각되게 되었죠. 젠쇼는 규동 체인인 스키야와 회전 초밥 체인인 하마스시를 운영했는데요. 외식 전문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체 유통망이 탄탄했습니다. 스키야의 공급망을 이용해서 롯데리아의 재료를 조달했죠. 그리고 롯데리아를 제테리아로 바꾸면서 브랜드 리뉴얼을 시도했고요. 이 제테리아라는 이름은 일본 롯데리아의 핵심 상품인 절품버거에서 나온 겁니다. 절품의 일본식 발음은 제핀인데요. 이 제핀을 가져와서 롯데리아의 롯 대신에 제를 붙인 거죠. 50년을 넘게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는 롯데리아가 가진 이 애매한 포지션을 벗어나기 위해서였고요. 맥도날드보다 비싸지만 모스버거만큼 맛있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 30여년 넘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굴레를 좀 끊어보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뭐 이제 더 이상 롯데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했죠. 일본 롯데리아가 쇠락의 길을 밟아나갈 때 한국 롯데리아는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일본 롯데리아가 맥도날드의 가격을 쫓고 있을 때
한국 롯데리아는 한국인의 입맛을 쫓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소비자들의 인식이 안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제품 개발은 정말 지독하리만큼 꾸준하겠죠. 괴식이란 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화제성을 만들어냈고요. 덕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어중간함인 것 같습니다. 부침이 있을지언정 확실한 색깔을 가진 기업에게 시장은 기회를 준다는 것. 두 롯데리아의 엇갈린 운명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저도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롯데리아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메뉴가 있다 보니 고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롯데리아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